민서의 가방에 달린 검은 띠는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흔들렸다. 그녀와 여동생 지우는 서울의 심장부, 인왕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가파른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3월의 쌀쌀함이 차에 가시지 않은 화요일 밤 11시 반, 어둠이 거리를 삼켰음에도 후텁지근한 열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그런 밤이었다. 자매는 강 관장님의 체육관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민서가 18살이 되던 해, 이곳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이것뿐이라고 결심한 이후로 일주일에 6일, 하루도 빠짐없이 종합격투기 MMA를 연마해온 곳이었다.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막 15살이 되었지만 이미 스카우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재능을 보이는 동생 지우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훈련은 유독 고됐다. 단 5일 앞으로 다가온 토요일에 전국 선수권 대회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었다. 민서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꼈다. 잘못된 낙법으로 찌은 오른쪽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결코 티를 내지 않았다. 적어도 자신을 마치 무너지지 않는 강철처럼,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 없는 존재처럼 바라보는 지우 앞에서는 절대로. 민서는 그 무게를 자부심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으로 똑같이 짊어지고 있었다. 자신이 불멸의 존재가 아님을, 그 누구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보여야만 했다. 적어도 지우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질 때까지는.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길을 올랐다. 불규칙한 아스팔트 바닥에 슬리퍼 끄는 소리와 큰 길을 따라 언덕을 오르는 오토바이의 희미한 엔진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대부분의 집들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간간히 켜진 텔레비전의 푸른빛이 새어나오는 창문만 한두 개 보일 뿐이었다. 2층에 사는 미숙 아주머니는 야간 근무를 하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항상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민서는 아주머니가 보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창문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3년 전 누구도 제때 손쓰지 못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가르쳐준 존중의 표시, 몸의 밴 습관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엄마이자 언니였고 보호자이자 코치였다. 그 모든 역할을 돌덩이 가득한 배낭처럼 짊어지고도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멈추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기에. 지우가 머리끈을 풀자 땀에 젖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희언니, 나 토요일 첫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실망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르는 딱 사춘기 소녀 특유의 불안감이 배어 있었다. 민서는 동생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연 박살 될 거야, 지우야. 내 기술이 어떤지 내가 알잖아. 넌 준비됐어. 그건 사실이었다. 지우에게는 민서가 피와 땀으로 쌓아 올려야 했던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소녀는 빨랐고 반사신경은 날카로웠으며 때로는 무서울 정도의 집념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냉정해야 해. 강 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기억하지? 기술이 힘을 이기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지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자매의 허름한 옥상방이 있는 마지막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칠이 벗겨진 파란색 철문이 달린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다. 비좁았지만 온전히 그들의 공간이었고 민서가 낮 동안 청소,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지불한 곳이었다. 그날따라 거리는 유난히 어두웠다. 집 바로 앞 가로등이 고장난 지 2주가 넘었지만 구청에서는 고치러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유일한 빛은 새 집 건너 6살 배기 손자 민준이와 함께 사는 은숙 할머니 댁 창문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준이는 자매가 지나가는 것을 문 앞에서 지켜보는 걸 좋아했다. 언제나 손을 흔들며 민서 누나, 지우 누나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다. 그 맑고 높은 목소리는 누구의 하루라도 밝게 만들어줄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이는 문 앞에 없었다. 당연히 몇 시간 전에 잠들었을 터였다. 바로 그때 민서는 느꼈다. 목덜미에서 시작해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원시적인 경고. 정신보다 몸을 먼저 믿도록 훈련된 순수한 본능의 전율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고 언니의 변화를 감지한 지우도 따라 멈췄다. 왜 그래? 지우가 속삭였다. 민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그녀의 눈은 모든 그림자, 어두운 구석, 집과 집 사이의 틈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았다. 아니, 존재를 느꼈다. 그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목에 있는 버려진 건물 옆에 서 있는 두 개의 그림자였다. 1년 전 동네 슈퍼가 들어선다는 약속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주인이 사라진 뒤 찢어진 방수포와 건축 폐기물로 뒤덮인 콘크리트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은 곳이었다. 낮에는 그저 흉물스러운 풍경의 일부였지만 밤에는 은신처이자 위험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곳은 비어있지 않았다. 두 남자는 건물 옆벽에 기대어 있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 불씨가 어둠 속에서 붉게 깜박였다. 다른 한 명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의 시선이 자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서는 지우의 손이 자신의 팔을 가볍게 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잡는 것을 느꼈다. 우리 돌아갈까? 현명한 질문이었다. 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는 것. 하지만 민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길은 한쪽이 막다른 골목이었고 돌아간다는 것은 훨씬 더 외진 골목을 따라 20분을 더 걸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더 최악인 것은 두려움을 보이는 것,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추격을 부르는 초대장과 같다고 민서는 일찍이 배웠다. 그냥 지나가자. 민서는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무조건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은숙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서 소리쳐.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걸음은 더 느리고 계산적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신중했다. 지쳐있던 근육은 이제 팽팽하게 긴장하며 준비태세를 갖췄다. 아드레날린이 뜨거운 강물처럼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다. 민서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훈련에서처럼 시합에서처럼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호흡을 조절했다. 언제나 침착하게,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며 그들에게 가까워지자 세부적인 모습이 뚜렷해졌다. 담배를 피우던 남자는 마르고 키가 컸으며 왼쪽 눈썹을 가로질러 뺨까지 내려오는 흉터가 있었다. 다른 남자는 키는 작았지만 어깨가 넓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의 몸, 혹은 둘 다일 수도 있었다. 그는 민소매의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팔에 새겨진 조잡한 문신이 드러났다. 자매가 다가가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이미 침범하고 모욕하는 그런 시선이었다. 민서는 가방끈을 꽉 쥐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들을 지나치려던 순간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마른 남자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는 아주 천천히 연극적인 동작으로 발로 비벼 껐다. 어디 그리 급하게 가시나 아가씨? 질질 끄는 목소리였다. 술에 취했거나 혹은 그저 아기에 가득 찼거나.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걸었다. 하지만 어깨 넓은 남자가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길을 부분적으로 막았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비켜가거나 멈추도록 선택을 강요하기에는 충분했다. 내 친구가 말 걸잖아. 그의 목소리는 더 굵고 위협적이었다. 민서는 멈춰 섰다. 지우는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언니는 동생의 가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저흰 그냥 지나가려는 것뿐이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확고함이 있었다. 마른 남자가 짧고 건조하게 아무런 유머도 담기지 않은 웃음을 터뜨렸다. 진정해, 공주님. 아무도 안 막아.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지. 이 시간에 둘이서만 다니면 위험하잖아. 우리가 같이 가줄 수도 있고. 지우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뱃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라 목을 조이는 듯한 역겨움이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민서가 손을 살짝 들어 보였다. 작지만 분명한 침묵의 신호였다.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녀는 말하고는 넓은 남자를 피해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팔을 뻗었다. 그녀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길을 막았다. 왜 이래, 아가씨? 그냥 친절하게 굴려는 것뿐인데 그쪽도 친절하게 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들의 의도는 명확했다. 수정처럼 맑고 독처럼 치명적이었다. 민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옥타곤에서 사용하던 주먹과 테이크다운 서브미션으로 승화시키던 그 통제된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여전히 폭력 없이 해결하려 애썼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비켜요.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 같은 톤, 최후 통첩의 경고를 담고 있었다. 어깨 넓은 남자는 마른 남자를 쳐다보았고 둘은 미소를 교환했다. 자신들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의 남자들이 짓는 미소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른 남자가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손을 뻗어 민서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이리 와봐, 튕기지 말고. 하지만 그의 손은 닿지 않았다. 민서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몸을 회전하며 손길을 피했고 그 동작 그대로 그의 코에 정확하고 날카로운 주먹을 날렸다. 온 체중이 실린 일격이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얼굴을 감쌌다. 손가락 사이로 이미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알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본능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두려움을 행동으로 바꾼 지유가 어깨 넓은 남자의 무릎 측면을 걷어찼기 때문이다.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다. 두 사람은 다음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달렸다. 민서가 지유의 손을 잡고 길을 질주했다. 슬리퍼가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는 소리가 벽 사이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 미친년들, 가만 안 둬. 너희 집 어딘지 다 알아.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은숙 할머니의 낡은 철문을 세게 두드릴 때까지 달렸다. 할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불이 금세 켜지고 문이 열리자 걱정스러운 얼굴에 60대 노인이 나타났다. 세상에 얘들아, 무슨 일이니? 하지만 그들이 설명하기도 전에 거리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오고 있었다. 민서는 지유를 바라보았다. 동생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이상의 것, 자신이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우린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민서가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닥칠 일들이 모든 것을 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은숙 할머니는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고 삐걱거리는 낡은 빗장을 걸었다.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놀랐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 민서 누나, 저 아저씨들 왜 화났어? 낡은 곰 인형을 꼭 쥔 채 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것도 아니야, 민준아. 그냥 못된 아저씨들인데 이제 다 갔어. 어서 가서 자리엄. 그녀는 눈까지는 웃지 않는 미소로 거짓말을 했다. 은숙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려가며 다정한 말로 아이를 달랬다. 지유는 벽에 기댄 차에 서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구릿빛 피부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창백했다. 혜언니, 걔네 우리 집 안다고 했어. 다시 오면 어떡해? 민서가 대답할 틈도 없이 밖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다시 올 거다, 이 쌍년들아. 두고 봐, 이대로 안 끝나. 분노와 고통에 잠긴 어깨 넓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은숙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컵과 젖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 마셔라, 야야. 얼굴이 종이장 같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는 지유에게 말했다. 민서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두 남자는 길 한복판에 서 있었다. 마른 남자는 여전히 코를 감싸 쥐고 있었고 셔츠에는 검은 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다른 남자는 눈에 띄게 다리를 절었다. 그들은 마치 자매의 집이 어디인지 찾으려는 듯 주변 집들을 훑어보았지만 어둠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몇 분간 욕설과 위협을 퍼붓던 두 사람은 마침내 무거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가며 멀어졌다. 그 발소리는 새벽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 쳤다. 민서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창가에서 물러섰다. 할머니,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할머니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밤중에 어딜 간단 말이냐.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꾸나. 이불은 있으니 걱정 말고.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어머니 같은 권위가 담긴 명령이었다. 자매는 은숙 할머니 댁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몸이 긴장하며 반응할 준비를 했다. 하늘이 희미한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무렵에야 지유는 마침내 민서의 어깨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민서는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달동네에서 경찰은 해결책이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인 경우가 많았다. 이사를 가야 할까? 어디로? 무슨 돈으로? 대회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지유가 마침내 인생을 바꿀 기회, 후원을 받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였다. 민서는 그 기회가 비겁한 쓰레기 2명 때문에 망가지게 둘 수 없었다. 날이 완전히 밝자 은숙 할머니는 커피와 토스트를 준비해 주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서 나온 민준이는 누나들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마치 그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양 활짝 웃었다. 아침 먹고 갈 거죠? 아이가 신나서 물었다. 그럼 챔피언. 민서가 아이의 곱슬머리를 헝클이며 대답했다.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옥상방으로 돌아갔다. 파란색 철문은 멀쩡했고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문을 2번 잠그고 낡은 냉장고를 문에 밀어붙여 추가적인 방어벽을 만들었다. 지우야, 너 오늘 훈련 가지 마. 집에 있어. 하지만 지우는 너무 빨리 일어서다 어지러운 듯 잠시 휘청겼다. 안 돼, 훈련 멈출 수 없어. 이제 나흘 남았어. 언니, 나흘. 지금 훈련 안 하면 감 다 잃어버릴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사람 특유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동생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훈련을 멈추는 것은 몇 달간의 노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았다. 알았어요. 하지만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빵 사러 갈 때도 혼자 나가면 안 돼.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훈련 준비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장비가 든 가방을 챙겼다. 도복, 글러브, 마우스피스, 핸드랩 모든 것이 신성한 의식처럼 정리되어 있었다. 오후 3시 자매는 함께 언덕을 내려갔다. 강 관장님의 체육관으로 가는 익숙한 길이었다. 체육관은 항구 근처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바닥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굵은 쇠사슬에 매달린 샌드백, 금이 간 거울, 그리고 훈련장 특유의 땀과 고무가 뒤섞인 냄새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강 관장님은 50대 초반의 남자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부진 몸매와 짧게 깎은 희끗희끗한 머리, 이마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규칙도 없던 시절의 이종 격투기 선수였던 그는 한 인간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만한 것들을 많이 보았지만 그가 가족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자매는 그에게 가족이었다. 민서와 지우가 들어섰을 때 그는 새로운 관원에게 펀치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자매의 표정을 보자마자 그는 하던 일을 멈췄다. 사무실로 지금 그는 탈의실 겸 창고로 쓰이는 뒤편의 작은 방을 가리켰다. 세 사람은 임시로 만든 나무 벤치에 앉았다. 민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습격, 협박, 두려움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강 관장님은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조용히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팔짱을 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스스로를 지킨 건 잘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런 놈들은 원한을 품을 거고 복수하려 들 거다. 그런 인간들은 여자한테 당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놈들이니까 그는 일어나 작은 방안을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다.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될까요? 지우가 희미한 희망을 담아 물었다.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몇 달이나 걸리는 소송.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면 더 큰 분노를 품고 찾아올 거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겠냐? 달동네 사는 어린 여자애들 둘, 아니면 무슨 이야기든 꾸며낼 남자 둘. 진실은 혹독했지만 사실이었다. 강 관장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시스템을 알았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다. 그럼 저희 어떻게 해요? 민서의 목소리는 이제 지친 듯 낮아져 있었다. 관장님은 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항상 붙어 다녀.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 내가 몇몇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게. 이 근처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 너희가 내 보호 아래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줄 사람들이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쥐새끼 같은 놈들을 물러나게 할 수 있어. 그는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 훈련해. 이 대회는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포기하기엔 너무나도 중요해. 지우는 멀리 갈 재능이 있어.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민서야. 아직 2년은 더 뛸 수 있어. 너희가 쌓아 올린 걸 그런 놈들 때문에 무너뜨릴 순 없어.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민서의 내면을 진정시켰다. 강 관장님은 달이었다. 이 팍팍한 달동네의 세계와 기회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이 그저 미래 없는 가난한 소녀들로 볼 때 잠재력을 봐주는 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민서가 말했다. 그리고 전날 밤 이후 처음으로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3일은 긴장된 일상 속에서 흘러갔다. 훈련하고 먹고 잠은 거의 자지 못했다. 항상 경계하며 항상 함께였다. 강 관장님은 약속을 지켰다. 아는 사람들에게 자매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다고 소문을 냈고 달동네에서
강 관장님의 이름은 무게감이 있었다. 수년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쌓아온 존경이었다. 두 남자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새로운 위협도 없었다. 침묵만이 흘렀다. 어떤 면에서는 그 침묵이 더 끔찍했다.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더 괴로웠기 때문이다. 대회 전날인 목요일 밤, 민서와 지우는 마지막 가벼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기술과 스트레칭, 정신적인 준비뿐이었다. 그때 거리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은숙 할머니 댁 앞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차에 서 있었다. 창문은 짙게 선팅되어 있었다. 민서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지우야, 내 뒤에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이 다가갔을 때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나온 사람은 달동네 입구에 있는 성당의 김 신부님이었다. 그는 신부치고는 젊었다. 40대쯤, 키가 크고 얇은 뿔테 안경을 썼으며 심각한 상황에서도 늘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애오은 밤입니다, 자매님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신부들이 가꾸는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그가 물었다. 민서와 지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신부님? 민서가 물었다. 그는 차 뒷좌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은숙 할머니가 깊이 잠든 민준이를 안고 앉아 있었다. 은숙 할머니께서 오늘 저를 찾아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돕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죠. 그들은 그 시각 텅 비어 고요한 성당으로 갔다. 성모상 앞에서 타오르는 봉헌초들만이 금빛으로 흔들리며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들은 앞쪽 신자석에 앉았다.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김 신부님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제가 시경에 있는 지인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도소에서 봉사활동할 때 알게 된 친구들이죠. 자매님들을 공격한 남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한 명은 전과가 있어요. 강도 폭행으로 2번이나 교도소에 다녀왔더군요. 다른 한 명은 전과는 없지만 이 지역에서 문제아로 알려져 있고요. 민서는 뱃속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김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 두 사람의 대회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은숙 할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는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가 며칠 동안 은숙 할머니와 민준이를 사제관에 머물게 할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그리고 제 친구 2명에게, 지금은 사설 경호 일을 하는 전직 형사들인데 자매님들과 집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돈은 받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인 부탁으로 해주는 겁니다.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신부님, 왜요? 왜 저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 없이 싸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당신들이 잘하는 걸 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민서는 신앙심이 깊지 않았다. 미사에 가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슴이 아릴 정도로 깊은 감사를 느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 그 옥타곤에 올라가서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갚으세요. 달동네 여자애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누가 무슨 짓을 하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민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로 2명의 남자가 눈에 띄지 않게 길을 지키고 있었다. 양쪽 끝에 한 명씩. 김 신부님은 약속을 지켰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매는 깊은 잠을 잤다. 무겁고 꼭 필요했던 잠이었다.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은 더 강한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다. 강철 같은 결의와 피 속에 타오르는 불꽃으로 리스. 토요일 오후 2시 민서와 지우가 시립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공기는 땀과 기대감으로 무거웠다. 관중석은 가족, 코치, 선수, 그리고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다. 에너지가 정전기처럼 벽을 타고 진동했다. 강 관장님은 이미 와서 출전 등록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정리하고 있었다. 선수들의 체중 서류 확인 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다. 지우는 주니어 여성부 52kg급에서 그날의 3번째 경기를, 민서는 나중에 성인부 60kg급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다.
두 사람 모두 강력한 상대, 즉 좋은 시설과 후원을 받는 대형 체육관 소속 선수들과 맞붙어야 했다. 하지만 강 관장님은 늘 값비싼 장비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에게는 넘치는 정신력이 있었다. 탈의실에서 지우가 땀에 얼룩진 거울, 앞에서 제자리 뛰기와 섀도우 복싱을 하며 몸을 푸는 동안 민서는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자신의 손에 붕대를 감았다. 붕대는 뼈를 보호하되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조이지도 헐겁지도 않게 감아야 했다. 그것은 전쟁 전 자신과 교감하는 명상적인 의식이었다. 언니, 걔네 여기 나타날까? 지우가 허공에 주먹을 날리다 말고 갑자기 물었다. 민서는 걔네가 누구인지 되물을 필요가 없었다. 모르겠어, 지우야. 하지만 나타나더라도 여긴 경호원도 있고 우리 편도 많아. 우린 그냥 싸움에만 집중하면 돼. 우리가 하러 온 일에만,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민서는 알았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 집중 아니면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다. 오후 3시 첫 경기가 시작되었다. 글러브가 살을 때리는 소리가 코치들의 격려와 지시, 함성과 뒤섞여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민서는 옥타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스타일을 분석하고 패턴을 읽었다. 4시 15분 지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소녀는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었다. 강 관장님이 그녀의 얼굴에 손을 얹고 자신의 눈을 보게 했다. 썸스웨어 캠피언, 넌 이걸 위해 훈련했어. 네 몸은 뭘 해야 할지 알아. 마음은 편히 두고 싸워.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우스피스를 낀 뒤 옥타곤에 올랐다. 상대는 강남의 유명 체육관 소속 금발의 소녀였다. 다부진 팔, 자신감 넘치는 눈빛, 신체 조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상대는 더 잘 먹고 더 강했다. 하지만 지우에게는 스피드가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자 스타일의 충돌이 일어났다. 금발 소녀는 힘으로 압박하며 경기를 지배하려 했고 지우는 뒤로 물러나 피하며 정밀하게 반격했다. 1라운드의 1분, 2분, 3분이 빠르게 지나갔다. 지우는 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코너로 돌아왔다. 강 관장님은 물을 주고 차가운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점수로는 네가 이기고 있어. 하지만 끝내야 해. 다음 라운드에서는 테이크다운을 노려. 바닥으로 끌고 가서 끝내. 내 그라운드 기술이 저 애보다 나아. 믿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앙으로 돌아갔다. 2라운드는 달랐다.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높은 펀치를 날리는 척하자 금발 소녀가 가드를 올렸고 그 틈에 지우는 파고들어 다리를 잡고 넘어뜨렸다. 교과서적인 완벽한 테이크다운이었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우는 훨씬 더 강했다. 3번의 움직임으로 상대의 등 뒤로 이동했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걸었다. 금발 소녀는 저항하며 숨을 쉬려 애썼지만 지우의 팔은 완벽한 위치에서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있었다. 공기가 아니라 피였다. 그것은 깨끗하고 기술적인 서브 미션이었다. 10초 후 금발 소녀는 포기의 신호로 매트를 3번 두드렸다. 경기는 끝났다. 지우가 2라운드 서브 미션으로 승리했다. 체육관은 함성으로 폭발했다. 강 관장님은 옥타곤으로 뛰어올라 감격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소녀를 껴안았다. 민서는 관중석에서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질렀지만 상관없었다. 지우가 해냈다.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다는 것,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옥타곤에서 내려왔을 때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목에 건 명찰에는 대한 MMA 연맹 스카우터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우 선수 맞죠? 훌륭한 경기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당신과 당신의 코치님과 몇 가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 관장님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기회는 후원을, 장비를, 미래를 의미했다. 그들은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축하할 때는 아니었다. 민서의 경기가 남아 있었다. 저녁 7시 3경기 후에 그녀의 차례가 왔다. 상대는 유명한 최혜진, 크러셔라는 별명을 가진 23살의 선수였다. 8승 2패, 타격 스페셜리스트, KO 아티스트. 무거운 주먹과 1라운드에서 상대를 잔혹하게 끝내는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렵지 않았다. 존중할 뿐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옥타곤에 올랐을 때 최혜진은 위협하려는 듯 비웃으며 그녀를 노려봤다. 하지만 민서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시선을 맞받아쳤다. 심판이 규칙을 설명하고 악수를 시켰다. 두 사람은 글러브를 부딪히고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다. 종이 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다.
최혜진은 탱크처럼 밀고 들어왔다. 잽 스트레이트, 훅 다시 스트레이트. 무거운 콤비네이션을 쏟아냈다. 민서는 맞고 피하고 옆으로 춤추듯 움직였다. 힘 대결에서는 질 것을 알았기에 정면으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녀의 전략은 달랐다. 상대를 지치게 하고 좌절시키고 적절한 순간에 방역하는 것이었다. 1분, 2분이 지났다. 최혜진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너무 힘을 실어 공격하고 있었다. 민서는 틈을 보았다. 최혜진이 너무 크게 스트레이트를 날렸을 때 그녀는 안으로 파고들어 상대의 간에 빠른 연속타를 날렸다. 상대의 숨을 멎게 하는 3번의 짧은 펀치였다. 최혜진은 숨을 고르려 뒤로 물러섰지만 민서는 공간을 주지 않았다. 압박하며 중심 다리에 킥을 날려 균형을 무너뜨리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했다. 하지만 최혜진은 강했고 버텨냈다. 두 몸이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땀이 섞이고 근육이 힘겹게 떨렸다. 로프 쪽으로 가자 심판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싸워요! 그가 외쳤다. 두 사람은 중앙으로 돌아왔다. 1라운드가 30초 남았다. 최혜진은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 온 힘을 실은 오버핸드 스트레이트를 시도했다. 하지만 민서는 움직임을 읽었다. 몸을 숙이자 주먹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방역으로 날린 어퍼컷이 최혜진의 턱에 정통으로 꽂혔다. 상대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눈이 아주 잠깐 초점을 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콤비네이션으로 몰아붙였다. 1, 2, 3, 스트레이트, 훅, 다시 스트레이트. 최혜진이 쓰러졌다. 심판이 뛰어들어 경기를 중단시켰다. TKO였다. 1라운드 1분 47초 존 체육관은 열광했다. 강 관장님은 무언가 소리쳤지만 귓가에 펌프질하는 피 때문에 민서는 들을 수 없었다. 지우는 관중석에서 은숙 할머니와 껴안고 방방 뛰고 있었다. 할머니는 민준이를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기고 경기를 보러 온 터였다. 민서가 이겼다. 둘 다 이겼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정의였으며 그들이 싸워온 모든 것이었다. 민서가 아직 아드레날린으로 다리가 떨리는 채 땀과 몇 대 맞은 흔적이 남은 얼굴로 옥타곤에서 내려왔을 때 그녀는 속이 얼어붙는 광경을 목격했다. 체육관 출구, 벽에 기댄 차에 그들이 서 있었다. 코가 확연히 부러져 삐뚤어진 채 반창고를 붙인 마른 남자, 무릎에 부목을 댄 어깨 넓은 남자, 그리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3명의 남자가 더 있었다. 모두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머리는 희끗했지만 여전히 현역 같은 몸을 가진 남자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잡았다. 내언 내 것이다 라는 만국 공통의 제스처였다. 민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싸움의 아드레날린이 아니었다. 순수한 공포였다. 그들이 왔다. 경기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다. 시작한 것을 끝내러 온 것이었다. 강 관장님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시선을 따라가 그 남자들을 보았다. 진정해. 여긴 경호원도 있어.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 아무 짓도 못해.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다 같이 나가자. 하지만 민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거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것이고 악화될 것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지우, 강 관장님, 은숙 할머니, 민준이까지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관장님, 제가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오늘.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강 관장님은 반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그를 멈추게 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절대적인 결의였다. 그럼 같이 해결하자. 그는 말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관원 3명을 불렀다. 덩치가 크고 훈련되었으며 충성스러운 남자들이었다. 민서, 지유, 강 관장님, 그리고 4명의 관원까지 7명의 그룹이 만들어졌다. 그들이 체육관을 나섰을 때는 거의 밤 9시였다. 거리는 어두웠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5명의 남자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든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가 내 코를 부러뜨렸지, 이 미친년아. 거기다 내 조카까지 절름발이로 만들었어. 이게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그는 바닥에 침을 뱉었다. 오늘 너희는 예의라는 걸 배우게 될 거다. 강 관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들과 소녀들 사이에 섰다. 이제 문제는 나한테 있다. 누구 때리고 싶으면 날 때려. 하지만 애들은 건드리지 마. 남자는 비웃었다. 건조하고 잔인한 웃음이었다. 영감님,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어. 지금은 다른 세대라고. 그리고 이 세대는 아무것도 존중하지 않아.
그가 손짓하자 나머지 4명이 달려들었다. 싸움은 피할 수 없었고 빠르고 잔혹했다. 강 관장님의 제자들이 3명을 막아섰지만 마른 남자와 어깨 넓은 남자는 자매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민서는 아직 시합에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주먹을 맞고 다른 주먹을 되돌려 주었다. 지우는 발차기를 맞고 니킥으로 방역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했다. 나이든 남자가 끼어들기 전까지는 그는 깨끗하게 싸우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칼날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번쩍였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는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남자는 상관하지 않았다. 칼을 든 채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었다. 주차된 채 가로막혔다. 칼날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내려왔고 그 순간 영원처럼 느껴지는 찰나의 순간에 작은 손 하나가 나타나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시우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대를 버려두고 언니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남자는 벗어나려 했지만 지우는 기술을 사용해 그의 손목을 비틀며 힘껏 붙잡았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즉각적인 위협에서 벗어난 민서는 회전 발차기로 남자의 머리 측면을 가격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경찰이 몇 초 뒤에 도착했다. 사이렌이 울부짖고 경광등이 번쩍였다. 모두를 떼어놓고 수갑이 채워지고 진술이 오갔다. 목격자들은 5 남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증언했고 칼은 증거물로 수거되었다. 마침내 자매가 풀려났을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다. 강 관장님은 자신의 차로 2 사람을 집에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옥타곤에서의 싸움에서도 거리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겼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달동네에 도착해 관장님과 헤어진 후 민서와 지우는 천천히 옥상방으로 올라갔다. 몸도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은숙 할머니와 민준이를 발견했다. 할머니는 소박한 옥수수빵 케이크를 만들어 그 위에 초 2개를 꽂아두었다. 우리 챔피언들을 축하해야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는 신나서 박수를 치며 음정도 맞지 않는 생일 축하 노래를 크게 불렀다. 그리고 거기 작고 완벽한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민서는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것은 고통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 그리고 가족의 눈물이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그 달동네에는 많은 것이 변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버려진 건물은 김 신부님이 주민자치회와 함께 구청에 압력을 넣은 후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콘크리트 벤치와 자원봉사자들이 심은 어린 나무 3그루가 있는 작은 공원이 생겼다. 아직은 연약한 묘목이었지만 아이들이 그 아래서 놀기에는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신나게 노는 아이는 이제 6살 반이 된 민준이었다. 아이는 강 관장님 체육관의 비공식 마스코트가 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훈련을 구경하러 와서 매트 구석에 앉아 동그란 눈으로 선수들을 지켜보며 가느다란 팔로 동작을 따라 했다. 강 관장님은 아이에게 작고 하얀 도복을 선물하기까지 했다. 민준이는 너무 커서 소매가 손을 다 덮었지만 보이지 않는 상대를 향해 상상 속 발 기술을 시도하며 자랑스럽게 그 옷을 입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미소 지었다. 지우는 연맹과 계약을 맺었다. 후원금은 적었지만 장비, 대회 출전 경비, 그리고 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그 대회 이후 2번의 경기에서 더 승리했고 2번 모두 서브미션으로 이겼다. 그녀의 이름은 MMA계에서 달동네에서 온 서브미션의 여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유망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승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지우라는 사람의 변화였다. 그녀는 더 이상 끊임없는 인정을 필요로 하는 불안한 10대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단단한 눈빛으로 걸었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 어떤 역경에도 맞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찾은 것이다. 민서는 그 마지막 경기 이후 선수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두려움이나 포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역할이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서 달동네 여성들을 위한 특별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대부분이 엄마였고 노동자였으며 한 번도 매트 위에 서본 적 없지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었다.
자신의 몸과 안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수업은 5명의 수강생으로 시작해 이제 23명으로 늘었다. 15세부터 60세까지 2층에 사는 미숙 아주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다. 62의 나이에 훈련을 시작한 그녀는 평생 이렇게 강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웠고 30년 동안 청소부로 일했지만 내가 진짜 강하다는 건 이제야 알았어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난 후 땀 흘리며 웃으며 그녀가 말했다. 민서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고 진정한 변화였다. 그들을 공격했던 5 남자는 기소되었다. 3명은 불법 무기 소지 및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명은 합의를 통해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머리가 희끗했던 나이든 남자는 목격자들을 협박하려 했지만 김 신부님과 강 관장님이 충분히 목소리를 낸 덕분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렇듯 무언가 이루어졌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달동네에서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서라고 했다. 이제 자매는 사람뿐만 아니라 명성으로도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건드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었고 당열된 공동체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었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3개월 하고도 2주가 지난 6월의 어느 수요일 강 관장님의 체육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시범 및 공개 수업이었다. 학교 가족 등 스포츠를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싸움이 폭력이 아니라 규율, 존중, 극복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창고는 태극기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현수막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당신의 꿈을 위해 싸우세요. 강한 여성이 강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음악이 흘렀고 음식이 있었고 달동네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역 신문사에서는 사진 기자와 기자를 보내 민서와 지유를 인터뷰했다. 그들은 자매의 이야기, 도전, 꿈에 대해 물었다. 지유는 언젠가 한국 챔피언이 되고 어쩌면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서는 미래에 자신의 체육관을 열고 싶다고 했다. 그녀들 같은 소녀들이 무료로 훈련할 수 있는 곳, 힘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것이며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다음 일요일 그 기사가 신문에 실렸을 때 그것은 매트 위에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활짝 웃고 있는 자매의 큰 사진과 함께한 면을 가득 채웠다. 제목은 달동네 자매, 생존에서 옥타곤까지였다. 기사는 선정적이지 않고 존중을 담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혹독한 현실과 동시에 희망과 변화를 보여주었다. 김 신부님은 신문 10부를 사서 성당에 비치했고 은숙 할머니는 기사 하나를 액자에 넣어 몇 년 전 산업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졸업사진 옆에 걸었다. 민준이는 누나들 사진을 오려내어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크면 누나들처럼 격투기 선수가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3개월 동안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승리도 기사도 계약도 아니었다. 아무런 특별한 일정이 없던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민서가 여성반 수업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문 앞에 나타났다. 17살쯤 되어 보였고 너무 말랐으며 눈은 퀭했다. 팔에는 누렇게 변한 멍 자국이 있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처였다. 소녀는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며 입구에 서 있었다. 민서는 훈련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우리랑 같이 운동할래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녀는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여자애들한테 자기 몸 지키는 법 가르쳐준다고 들어서요. 진짜예요? 목소리는 낮고 부끄러워했다. 민서는 가슴이 아팠다. 그 소녀에게서 과거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네, 맞아요. 우린 호신술을 가르쳐요.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 몸에 손댈 권리가 없다는 걸 가르쳐요. 소녀는 눈을 들었다. 눈가가 촉촉했다. 저 남자친구가 그 애가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민서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소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지금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운동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첫 주는 무료고
그 후에는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면 돼요. 아무것도 못 내도 괜찮아요. 그래도 운동할 수 있어요. 소녀는 울기 시작했다. 마른 뺨을 타고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다. 민서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땀과 고무 냄새가 나는 그 창고에서 그 단순하고도 깊은 순간에 민서는 자신의 목적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챔피언 벨트도 명성도 아니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다른 여성들이 두려움에서 힘으로, 취약함에서 보호로, 희생자에서 전사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 소녀의 이름은 소희였다. 그녀는 그날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체중이 늘고 근육이 붙고 자신감을 얻었다. 2달 후 그녀는 폭력적인 관계를 끝내고 이모댁으로 이사했다. 간호조무사 과정을 시작했고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엇이 변했냐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제가 강하다는 걸 배웠어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배웠죠. 달동네 자매들에게서요. 그렇게 유산은 퍼져나갔다. 파괴하는 불길이 아니라 싹을 틔우는 씨앗처럼. 체육관을 거쳐간 모든 여성은 무언가를 가지고 나갔다. 자신감, 기술, 용기.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 심었다. 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상호 보호와 집단적 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바꾼 그날 밤으로부터 7개월이 지난 8월의 어느 토요일 강 관장님의 체육관에서는 첫 번째 여성부 내부 대회가 열렸다. 24명의 선수, 모두 달동네나 인근 지역 출신이었다. 상금은 없었고 스포츠 용품점에서 산 단순한 메달과 집에서 인쇄한 증명서뿐이었지만 그 여성들에게는 금보다 더 가치 있었다. 그것은 인정이었고 소속감이었으며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지우는 부심으로, 민서는 주최자 겸 코치로, 강 관장님은 주심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김 신부님은 짧지만 감동적인 축복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하이 스포츠가 존중과 규율, 그리고 자애심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기서 싸우는 힘뿐만 아니라 존엄하게 살아갈 힘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은숙 할머니는 갓 7살이 된 민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임시 관중석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모든 경기에 박수를 치며 모두를 웃게 만드는 응원을 외쳤다. 가라 누나! 가라 챔피언! 그렇지!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모든 메달이 수여되고 축하 분위기가 잦아들고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 민서와 지우는 매트 위에 단둘이 앉아 있었다.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창고는 텅 빈 물병, 잊힌 수건, 벽에 걸린 현수막들로 어수선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 해냈네, 언니. 지우가 감정이 섞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뭘 해냈는데? 민서는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모든 거. 우린 그날 밤에서 벗어났고 그 분노와 두려움을 좋은 것으로 바꿨어. 그 남자들이 우리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선택했잖아. 민서는 동생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린 항상 강했어, 지우야. 그날 밤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걸 보여줬을 뿐이야.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우린 고통을 목적으로 바꿨어. 그리고 그건 누구도 우리에게서 앗아갈 수 없어. 두 사람은 강 관장님이 창고 문을 잠그러 나타날 때까지 거기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여기서 많은 걸 바꿨다는 거 알고 있지? 너희가 싸우는 걸 보고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여자애들이 있어. 자기 몸 지키는 법을 배우고 더는 무시당하지 않는 엄마들도 있고. 이게 진짜 유산이야. 이건 영원히 남아. 그건 사실이었다. 유산은 트로피나 신문 기사가 아니라 변화된 삶, 다시 쓰인 이야기, 끊어진 족쇄 속에 있었다. 그날 밤 체육관을 나설 때 한때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거리를 걸으며 민서와 지우는 더 이상 위험을 찾아 어둠을 살피지 않았다. 그들은 창문의 불빛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맥동하는 삶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 이상의 것을 얻었음을 알았다. 평화를, 공동체를, 미래를 얻었다. 민준이가 앞에서 퍽퍽해요 소리를 내며 달려갔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은숙 할머니는 김 신부님과 함께 성당 노인회 어르신들을 위한 호신술 수업을 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뒤따랐다. 강 관장님은 옛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며 창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거기 평범한 밤의 평범한 순간에 중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선택된 가족,
발견된 목적, 공유된 힘, 배가 된 사랑. 7개월 전 단지 살아남기 위해 싸웠던 두 자매는 이제 변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였다.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승리.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상처받고도 치유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싸우는 용기에서 오는 승리. 그날 밤 집에 도착해 잠들기 전 지우가 물었다. 언니, 걔네 언젠가 돌아올까봐 무서워? 민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우린 다시는 혼자가 아닐 거야. 그리고 그건 어떤 위협보다도 강해. 그것은 그녀가 말한 것 중 가장 순수한 진실이었다. 힘이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며, 공격당하고도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고통받고도 다른 이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것임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폭력이 아닌 변화를 통한 승리였다. 그 달동네 거리에서 피와 땀으로 배운 이 교훈은 그들이 영원히 간직하고 그 체육관 문을 두드리는 모든 소녀에게 단지 싸우는 법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존엄하게 내면에서 우러나와 나눌 때 배가 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달동네 자매 민서와 지유의 이야기였다. 공포의 하룻밤을 조용하지만 강력한 혁명의 시작으로 바꾼 자매,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전사가 되기를 선택한 여성들의 혁명, 전쟁의 전사가 아니라 평화의 전사, 증오가 아닌 사랑의 전사, 파괴가 아닌 어떤 소녀도 밤에 귀가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어떤 여성도 고개를 숙일 필요 없는, 힘이 억압이 아닌 보호의 동의어인 세상을 건설하는 전사들.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을 건설하고 있었다. 한 번의 훈련, 한 명의 수강생, 하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이것이야말로 세대를 관통하는 유산이었고, 어떤 KO도, 어떤 챔피언 벨트도, 어떤 메달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승리였다. 그것은 잔혹함에 대한 인간성의 승리, 증오에 대한 사랑의 승리,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였기 때문이다. 이야기 끝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선택하고, 쓰러졌지만 일어나기를 선택하고, 상처 입었지만 치유하기를 선택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니까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지고 공유되고 살아 숨 쉬어야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때로 가장 큰 싸움은 옥타곤이 아닌 인생에 있으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목적으로,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것임을 아실 겁니다.